그날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법 굵은 눈발이 거리를 메우고 차가운 바람이 가로수를 세차게 흔들던 1월 말이었죠. 저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오래된 코트의 깃을 여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30분 남짓 되는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길이 더 멀고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한겨울 추위를 뚫고 길을 나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꼭 은행에 가야만 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앞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으며 밤에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전쟁 같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라며 늙은 여인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과 멸시에도 저는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두 아이의 미래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사두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붓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토지 한 구역을 매입했습니다. 그 선택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 돈을 다시 투자하면서 제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 과거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은행으로 향하는 이유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결심을 하기 전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며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에서 서 있던 경비원이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곧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안쪽에서는 젊은 은행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어머,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지난주에도 와서 1시간이나 앉아있다 그냥 가셨잖아. 그때도 서류가 미비해서 계좌 못 만든다고 했었지. 근데 옷 좀 봐. 저렇게 낡은 코트를 입고 우리 은행에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수군거렸고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여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제 모습을 몰래 찍더니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나 전에 들었는데 저 할머니 치매 초기라는 소문도 있더라. 어휴, 진짜? 그러면 또 시간 뺏기겠네. 나 미팅 있어서 바쁜데. 어차피 통장 만들어도 10,000원도 못 넣으실 거야.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제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가 입장할 때부터 계속 비웃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업무 좀 보려고 하는데요. 김지원은 짜증스러운 듯 고개를 들더니 투명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셨어요? 순서대로 하셔야 해요. 말하면서도 그녀는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분명 제가 찍힌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채팅방에는 저를 비웃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순서요? 그럼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어디 계시죠? 창구가 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제야 김지원은 짜증이 묻어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 아저씨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진짜 치매 아니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김지원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다들 기다리셔야죠. 할머니라고 특별 대우해드릴 순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500억 원을 인출하고 싶은데 그것도 순서대로 기다려야 하나요? 순간 은행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김지원은 제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500억이요? 저는 천천히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진짜 VIP 카드야? 김지원은 동료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보험 사기범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던데. 낡은 옷 입고 VIP 카드를 내미는 거 말이야. 맞아. 우리 조심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할까?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지원은 손끝으로 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만졌죠. 그러나 카드에 적힌 VIP 표시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비웃음과 멸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방금 찍은 사진을 지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채팅방에 올린 글도 삭제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아시나요? 김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휴대폰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500억 원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계좌를 말이죠. 제 말을 듣자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제 계좌 잔고를 확인한 그녀는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0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죠. 오히려 직원들은 제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었으며 심지어 치매 환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걸요.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사님, 재단 설립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날 은행에서의 일은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제가 겪었던 고난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오래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손이 닳도록 일했던 그 시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나날들. 그러나 저는 결국 이겨냈고, 이제는 그때의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빵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년이 정성껏 빵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년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빵 드릴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무런 편견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빵이나 주면 될 것 같구나. 소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빵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은 받지 않아도 돼. 그냥 가지렴. 그러나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빵값만 받겠습니다. 여기 거스름 돈입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죠. 제가 찾던 진정한 존중과 인간다움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낡은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은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남편과 나란히 서 있던 모습이었죠. 당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잘 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대신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며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아들이 몰래 찍어준 것이었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중학생이던 아들은 깜짝 선물이라며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그때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아릿하게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엄마는 그저 내가 바르게 자라줬으면 했을 뿐이야. 앨범을 넘기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투자에 성공했을 때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땅 문서와 통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돈의 힘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투자에 성공하고 돈이 생기니 그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내 본질을 잃지 말자. 그래서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받았던 멸시와 차별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돕는데 돈을 쓰기로 했죠.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바로 그 은행 지점장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 매우 큽니다. 내일 아침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사과를 받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돈의 액수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사과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가 세운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죠.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전에 어제 들렀던 그 빵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어제 그 소년이 여전히 열심히 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소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빵으로 드릴까요? 그의 순수한 미소는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빵을 사러 온 게 아니란다. 이걸 전해주려고 왔어.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의 아버지가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게 임대료는 앞으로 30년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주와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혹시 건물주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빵집이 위치한 건물은 제가 30년 전 처음으로 투자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죠. 하지만 그동안 저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부동산 관리는 대리인을 통해 해왔습니다. 일주일 전 그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소년을 보게 되었죠. 그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성껏 빵을 굽고 진열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저와 닮아 보였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 빵집은 5년째 꾸준히 운영되어 왔으나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그렇게 해서 직접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감격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를 돕기로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그 빵집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방과 후 쉼터이자 노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죠. 저는 그 빵집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빵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 그곳을 찾았고,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책을 읽고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었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빵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날 은행에서 만났던 지점장과 김지원 씨였습니다. 지점장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차분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날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김지원 씨도 조용히 제 앞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엔 그저 잘못을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니 제 할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진심이 담긴 변화는 누구에게나 큰 의미가 있답니다. 그 후로 지점장과 김지원 씨는 매주 주말마다 빵집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원 씨는 특히 노인분들과 친하게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한편 빵집의 소년과 그의 아버지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 제빵 학원을 열었습니다. 수업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런 조건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면서도 나눔의 가치를 함께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시간이 흘러 제가 설립한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존중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교육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지원 씨가 맡은 강의는 언제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은행 앞을 지날 때마다 예전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제가 들어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따뜻한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 이 모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점차 물결이 되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각지의 할머니의 식당과 같은 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을 떠올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속삭이며 저는 문득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큰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해줘요.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면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때는 그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더 멀리, 더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